이번엔 동해 유전 개발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16년 가까이 동해를 탐사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정부는 장래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 합병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합병 직전 만들어진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엔 우드사이드가 탐사한 동해 지역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사업을 계속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게 이 보고서 결론입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드사이드와 이미 대규모 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2021년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약 과거 500제곱킬로미터 했던 거에 4배 규모가 되는 2000제곱킬로미터의 대규모 3D 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액트지오사가 이 자료 등을 분석해 유망구조 7곳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가 찾은 2022년 4월 작성된 우드사이드의 IER 보고서입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 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사업 분야에선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탐사 지역, 대계와 집계가 나옵니다. 2008년엔 2D, 2014년엔 3D 데이터로 처음 확인했다며 2021년 두 곳에 대해 새롭게 얻은 3D 데이터도 분석 작업에 포함시켰다고 써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3D 탐사 지역이 대계와 집계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두 곳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탐사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게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겁니다. 이를 대규모 3D를 해놓고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미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BHT사와 이미 그 합병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되고요. 이 보고서가 나오고 3개월 뒤 우드사이드는 동해 사업권과 탐사 자료 등을 한국석유공사에 전부 넘기고 철수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석유공사의 대계와 집계가 이번에 발표한 유망구조에 포함됐는지 물었지만 유망구조 7곳의 위치나 명칭은 기밀 사항이라며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드사이드가 동해 3D 탐사로 발견한 지역이 유망구조, 그러니까 시추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이 리스크,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우드사이드의 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유망구조 7곳을 찾았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IER 보고서는 합병을 앞두고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하는 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우드사이드 IER 보고서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KPMG와 에너지 평가사 가프니 클라인이 맡았습니다. 보고서는 대계와 집계가 잠재구조 단계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 전 단계입니다. 보고서는 두 곳이 유망구조에 이를 확률이 각각 75%와 25%로 예상했습니다. 프로스펙트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하나는 75%, 다른 하나는 25% 되는 그런 값이다 하는 정도로 이제 불확실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석유를 발견할 포텐셜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정했을 수도 있고요. 10년 넘게 이곳들을 탐사한 우드사이드는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10개월 만에 액트지오사는 유망구조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탐사해놓았던 자료하고 우드사이드가 탐사해놓았던 심해적 자료하고 이 자료를 액트지오사에서 해석을 했고 대규모 유망구조를 이 세 개 광구에 걸쳐 있는 유망구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같은 지역을 분석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액트지오는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영일만에서 철수했던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오늘 들어왔는데 6월 11일 바로 오늘자 발표 자료입니다. 세네갈 상고마르에서 원유 첫 생산 성공, 하루 10만 배럴. 우리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동해 유전이 가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합병과 사업 재조정 때문에 철수했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김재현 의원님, 정부의 설명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우드사이드가 분석을 잘해서 유망한 곳을 이렇게 골라다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해명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저는 우드사이드가 왜 동해에서 철수해서 그 세네갈 가서 원유를 생산했는지 뭐 관심법으로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이쪽에서는 시출을 해도 동해에서 시출을 해도 원유가 나오지 않았고 15년 동안 그런데 세네갈에서는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세네갈에서 원유를 생산할 때 훨씬 이전부터 유증이 발견되었을 거고 그래서 사업을 집중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정부 발표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세네갈 상고마루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 우드사이드에 직접 확인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왜 나가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여기는 뭐 저 원유 시추해봤자 별로 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이 이야기를 어느 쪽이 맞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우드사이드에서 시추한 곳하고 이번에 발표한 그 이른바 뭐 홍게인지 뭐 그 유전 그 시추공이 그 시추가 될 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동해에서 시추를 하던 업체가 그 오랫동안 자기들이 시추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이 결국은 앞으로도 여기서는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무조건 네. 그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른 지역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사람들도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추해도 그 유증이 발견되지도 않는 이런 데 남아 있겠느냐.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생각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세네갈에서 발견됐다는 유전이 하루에 10만 배럴 생산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석유 원유값이 1배럴당 뭐 70불에서 80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하루에 10만 배럴씩 계산하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100억 정도의 원유가 생산된단 말이죠. 근데 우드사이드가 원래 지금 팔광구에 갖고 있던 권리가 50%거든요. 조광권이요. 조광권을 50%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세네갈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50억씩 버는 거예요. 네.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 그 석유 탐사에 성공을 하면 그걸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로 액트지오의 분석처럼 여기 충분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하면 여차하면 적어도 하루에 50억씩 벌 사업을 그냥 포기하고 철수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떠난 대기업이 있는 대기업의 빈자리를 사실상 1인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지금 수천억 이상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네.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